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실전학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 실전학습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련의 수로 부인이라는 작품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보시죠. 핵심 정리에 가시면 주제는 이제 수로 부인이 나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가 봐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갈래는 향가의 배경설화입니다. 서사 갈래저니까 배경설화. 그래서 삼국유사에 있는 기편에 수록됐다고 합니다. 설상 특징을 보시면 두 개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는 이제 헌화, 꽃을 바친다는 얘기죠. 그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납치합니다. 납치.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수로 부인을 납치합니다. 이 용이. 그래서 위협을 가하려는 내용으로 두 가지의 일화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화담의 헌화가는요, 한 늙은이가 나옵니다. 한 늙은이가 이 꽃을 꺾어서 이 아름다운 수로 부인에게 바치며 부른 노래가 바로 헌화가입니다. 알았죠? 예, 바칠 헌자예요. 납치담에 이 해가가 나오는데, 이 해가는 수로 부인을 납치합니다. 이 바닷속 용이. 그래서 위협하려는 의도로 부른 노래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두 노래 모두 신라인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요. 미적 의식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는 거. 예, 두 일화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헌화가와 해가의 이제 배경 설화를 이제 보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성덕왕 때 이제 배경이 이제 성덕왕 신라 성덕왕 때입니다. 순종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종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이제 이른 거죠. 이제 공간적 배경.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는 이제 주변에는 석벽이 있다는 거, 그죠? 돌로 만든 이 벽들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쳐 있는 거죠. 높이가 1000길이나 되었다. 1000길 낭떠러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위에는 철쭉꽃이 피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철쭉꽃은 여기서 이제 그 아름다움을 지닌 대상의 소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철쭉꽃의 의미를 좀 아시고요. 공의 부인이 저 순정공의 부인 얘기했죠. 이제 수로 부인인데 이 수로가 그것을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저 꽃을 꺾어 바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종자라는 건요. 이 남에게 따라다니는 그 시종입니다. 종속돼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셨죠? 예, 아랫사람이 되겠죠. 사람의 발자취가 이룰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의 곳이다. 석벽이 이제 높이가 1000길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모두들 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그렇죠. 아무도 없었죠. 마침 그때 그 곁에 한 늙은이가 나옵니다. 이 늙은이가. 그 암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부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늙은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헌화가, 즉 가사, 노래도 이제 바쳤다고 합니다. 그 꽃을 바치는 노래거든요. 이걸 함께 바쳤다고 합니다. 꽃하고 노래를 함께요. 그래서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죠? 예. 그 뒤 이틀 동안 길을 가다가 또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부인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위험에 빠진 거죠. 그때 공이 땅바닥에 허둥지둥 발을 굴렀지만 아무런 계책도 없었다. 즉 결국은 한자 성어가 딱 맞죠? 속수무책이 딱 맞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 공에 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 속수무책, 이게 딱 맞아요. 그러자 또 한 늙은이가 또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필요로 할 때 나타나네요. 그 수로 부인이. 그렇죠? 옛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이 새를 녹인다라고 했습니다.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 언어 중에 이제 주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주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입으로 말을 많이 해서 주문을 외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바닷속의 짐승, 바로 바다의 용이죠. 해룡.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내라는 건 이 일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일정한 지역의 동네 아니 되겠죠.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노래를, 여기서 노래는 뭐다? 해가가 되는 거네. 해가. 그렇죠? 노래가 하나, 두 번째 나왔죠. 앞에서는 헌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해가가 나온 겁니다.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친다. 자, 막대기로 언덕을 친다는 얘기는요. 그 노동요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노동을 하는, 일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노동요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요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인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늙은이가 해결책을 지금 제안한 겁니다. 아셨죠? 공에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가보실까요? 두 번째 내용에 가시면은 공이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했더니, 실천했더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 나와 바쳤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대로 이제 성공한 거죠. 해결책이 그대로 문제를 해결했네요. 그렇죠? 예, 부인이 바다에서 나왔네요. 공이 부인에게 바닷속의 일을 이제 물어요. 그냥 어떻게 지냈냐라고 묻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칠보궁전. 칠보궁전이라는 것은 바닷속의 그 화려한 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음식은 굉장히 달고 부드럽다. 그리고 향기롭다. 조촐하다. 아주 깨끗하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음식과는 다르다. 그렇겠죠. 이제 바닷속의 세계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과는 다른 그런 존재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인의 옷에도 이상한 향내가 스며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맞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죠? 수로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로의 그 외양 묘사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다는 건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납치를 당한 이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 용도, 바다의 용도 결국 납치를 한 겁니다.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자주 신물이라는 건요, 굉장히 신령스러운고 기묘한 물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납치 당했다는 겁니다. 신령스러운 그런 물건이나 어떤 동물에게, 아셨죠? 예, 사물에게 납치를 당한 거래요. 여러 사람이 부른 해가는 사가 바로 이렇다. 그렇죠? 해가의 이 노래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신물은 이제 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내용을 가시면 해가의 주제를 보시면 수로 부인을 납치합니다. 이 용이. 그래서 위협을 가하여 수로 부인의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납치한 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어때요? 위협을 가하죠. 그러면서 수로 부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부가, 예, 반복법을 썼죠. 여기서 거북이는 이제 수로를 납치한 바다의 용입니다. 용을 상징하는 거고요.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아셨죠? 예. 수로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부름과 명령입니다. 그렇죠? 호명을 했고 그다음에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반복법과 의인법이 쓰였네요. 그렇죠? 남의 분뇨를 약탈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니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썼고요. 이 책망, 꾸짖는 장면이고요. 또 가르치는, 훈계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너 만약 거역하고 내어 바치지 않는다면 이거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그물을 넣어. 그물이 뭡니까? 거북이의 위협적인 수단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바로 그물이 되는 겁니다. 사로잡아 구워서 먹으리라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 구지가와 상당히 비슷하죠. 예, 구지가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대 가요입니다. 이 해가도. 그래서 사고체의 한역가입니다. 한역가. 그리고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집단적입니다. 아셨죠? 노동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해가를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헌화가라는 작품인데 헌화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노인이 헌화가를 불렀는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줏빛 바위, 그냥 바위도 아니라 자줏빛 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바위의 의미는 약간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순정, 이 노인의 순수한 애정을 부각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경을 제시한 거고요. 잡고 있는 암소, 그렇죠? 노인이 잡고 있었던 이 암소의 의미는요, 생업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이 부귀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암소가 굉장히 비싼 그런 그 재산이거든요. 아시죠? 예. 이걸 놓게 하시고 손에서 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수로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시적 상황이. 나를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나왔죠. 예, 아까 그 해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표면적 화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당신이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하고 가정법을 썼습니다. 역시 가정법을 썼고요. 전제 조건이죠. 꽃을 꺾어 바치게 싸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수로에 대한 이 순수한 마음이 담긴 것이고요. 이 꽃은 그 아름다운 미적 대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에 대한 이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 수로 부인에 대한 헌신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소망적인 그런 태도를 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사고체 향가고요. 미녀적인 성격이 강하고 개인적입니다. 아까 그 해가는 집단적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이라는 걸 좀 비교를 하시고요. 또 서정적이면서 낭만적인 그런 작품이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간단한 작품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